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동 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는 태내에서부터 외부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익숙한 소리의 목소리나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실험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보기 위해서 엄마 산모를 통해서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사이렌 소리나 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준 후에 그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렇게 불규칙적인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초음파 사상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랄지 조용한 소리 또는 시냇물 소리, 안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렇게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졌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청각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청각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증명해 주는 것은 요즘 그 임신한 엄마들이 태교 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교 음악을 한다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 전반기에부터서 임신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엄마들이 그 시기에 맞는 태교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임신 후반기나 출산 직전에 들었던 음악을 아이가 태어난 후에 또 다시 들었더니 그러한 음악에서 아이들이 좀 더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청각 능력이 발달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또한 주변의 다양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영아는 어떤 소리를 들려줬을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이의 청각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기 때 주변의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의 경험에 따라서 다음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음악적 성장 및 이해와 개인의 음악적 기호, 즉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게 되느냐 하는 음악의 선호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아이의 음악적 성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아이에게 클래식 곡을 많이 들려준 경우 아이는 클래식 곡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변에 아이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6살 유아가 이제 유아 정도 되면 아이들은童謡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가요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 아이가 동요를 부르지 않고 가요를 자꾸 부르니까 주변에 같은 유아들은 참 신기해가지고 자꾸만 그 유아에게 가요를 불러달라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그 가요를, 동요는 잘 몰라요. 이 아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가요를 잘 부르는데, 이제 저도 참 신기해서 누구야,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봐라, 누가 가르쳐 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요, 우리 엄마가요 항상 이 노래를 잘 불러요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 엄마는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수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가요를 부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서 가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요보다는 가요를 많이 부르게 됐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이들은 내가 어렸을 때 또 주변 환경에서 어떠한 소리를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음악적인 성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아이들의 음악적 지능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왜 음악 교육이 필요한지, 아동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들 중에서 먼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드너는 우리 인간은 다음과 같이 음악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 또 신체 지능, 운동 지능, 대인간 지능, 개인 내 지능과 지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9개의 지능 중에서 이러한 지능들이 다 중요하듯이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지능도 이 다른 지능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지능들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은 누구나 음악적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즉 이것은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드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들은 보통 약 68% 정도는 평균 이상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는 평균 이상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나머지 16%는 평균 이하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보통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런 음악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음악가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있죠. 아무래도 그분은 이렇게 다른 지능보다는 음악적 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공간 지능, 이렇게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축가랄지 이런 미술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공간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신체운동지능. 자,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런 신체운동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선수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연아 선수랄지 또는 박지성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이 아마도 신체운동지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 대인간지능이 있습니다. 이 대인간지능은 보통 정치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인간지능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지능이 있는데 이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언어지능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로 목사님이나 또는 스님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언어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력들을 빨리 찾아서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요. 우리나라 신체운동지능에 있어서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으로 감독에게 잘 보여서 덴마크로 가게 됐죠. 네덜란드로 가게 됐죠. 그런데 그 네덜란드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답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보다 더 훌륭한 파파박 하고 스포츠 신문에 크게 나왔다고 해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느냐? 박지성 선수의 어떤 운동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박지성 선수의 운동 지능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러한 잠재력을 발달시켜서 운동을 시킨 파파박 아버지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빨리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 중 고든의 내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은 아동의 음악적 소질은 음악을 배우기 위한 유아들의 잠재적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고든이란 학자 또한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력,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적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든 또한 이러한 내적 가능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음악적 소질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모든 유아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음악 가족이라 해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못하고 음치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음악적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16% 정도라도 평균적인 이하라도 음악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이하의 음악적인 능력도 좀 더 발달시켜주면 아이들이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음악성 발달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음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유아기 시기에 적절한 음악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음악 환경에서 많이 접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은 음악적 지능이 높아져서 음악가랄지 또 음악을 즐길 줄 알고 또 음악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랄지 부모의 역할이 또한 더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영유아에게 음악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음악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왜 아동 음악 교육이 중요한지. 아동기는 음악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음악적 능력의 발달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10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9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음악적 경험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이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잠재력 시기. 자, 이 유동적 잠재력 시기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9세 이전까지는 어떠한 음악적인 환경을 주고 어떠한 음악적인 활동을 적절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잠재력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세 이전까지가 가장 이렇게 음악적인 잠재력이 활발하게 변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9세 이전에 이러한 음악 활동들이나 또 우수한 음악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을 해서 아이의 음악적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세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고정적 잠재력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 이상이 되면 9세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음악적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철학적인 측면, 두 번째 교육 내용적인 측면, 세 번째 놀이적 측면, 네 번째 발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학적 측면입니다. 아동 음악의 중요성을 철학적 측면에서 주장한 학자들은 루소랄지, 페스탈로치, 또 프레벨, 몬테소리 이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모두가 음악은 영유아의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분들도 마찬가지 음악적인 능력은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다.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아들은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또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은 또 자기 발전이랄지 자기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음악에 대한 친밀성이랄지 또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주의 학자 두이는 모든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이는 경험의 재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이는 교육이란 무엇이냐, 즉 학습자, 유아들을 말을 하겠죠. 영유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재구성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유아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정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죠. 자, 그것이 바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입니다. 자, 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술교육 지식은 단순한 언어적 사고가 아니다. 즉 뭐냐? 인지적인 작용이다. 아이들이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반복적으로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래 부르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음악적인 개념, 즉 샘여림이랄지 또 빠르기랄지 박자랄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악기를 탐색하거나 또 뭐 악기를 연주해 본다거나 하면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랄지 또 재질이랄지
또 각 악기마다 가지고 있는 음색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색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이러한 인지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이게 악기구나 하면서 악기를 두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로폰이구나, 이게 작은 북이구나, 큰 북이구나 하면서 그냥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북에 가지고 있는 재질이랄지 소리, 또한 심벌지는 다르구나 하면서 심벌지를 연주를 해보면서 심벌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음색 같은 것을 잘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아들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흥미와 성취감 또는 창의력 또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무언가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음악을 처음에는 큰 북을 두드려 봤을 때 실로폰은 아무거나 그냥 두드려 봤을 때 소리가 났지만 점점 또 더 높은 소리도 나고 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또 낮은 소리도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또 생각을 해보고 또 큰 북을 그냥 두드려 보기도 했다가 또 손으로 두드려 보기도 했다가 큰 소리로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아이들은 호기심에서 자꾸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알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놀이적인 측면입니다. 놀이라는 것은 거의 아이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놀이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또 그 한 종류가 또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놀이, 놀이라는 것은 여러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한 편안함을 주는 것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는 것이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놀이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즐거움과 내적 동기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이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까지 플러스 하게 된다면 뭔가 내적으로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이는 강요해서 노는 것은 없죠. 언제나 놀이는 놀아라 놀아라 해서 강조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놀고 싶은 것이고 항상 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놀이입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음악 활동도 강조를 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어떤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통해서 즉 음악놀이가 되겠죠. 이러한 그 음악놀이의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적인 개념을 함께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자 오늘 우리 어떤 놀이를 하자 하는 거면 자 오늘 우리 장구놀이를 하자 아니면 자 우리 오늘 뭐 실로폰 놀이를 하자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실로폰 놀이를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여리게 두드렸더니 좀 더 여린 소리가 나고 또 아니 힘껏 세게 눌렀더니
아, 큰 소리가 나네. 아, 이렇게 힘을 가하면 센 소리가 나고 힘을 주지 않으면 여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어떤 음악적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기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준 노래를 아이들이 스스로 불러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잘 아는 노래들은 아이들이 또 큰 소리로 부른다거나 또 어떤 악센트가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뭐 크게 악센트를 주면서 부르게 되죠.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노래 그 악어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 같은 것을 불러볼 때면 아이들이 뭐 마지막 부분에서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하고 큰 소리로 악센트를 넣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음악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를 때 아이들과 함께 또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점점 작은 소리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큰 부분은 또 점점 크게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이러한 것 또한 아이들이 점점 작게 부르는 소리와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세게와 점점 여리게 또는 음악적인 용어로 피아노와 포르테의 의미를 아이들이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러한 음악 놀이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동반하게 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음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은 있겠지만은 음악을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은 아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동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강요하지 않아도 음악은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놀이는 강요해서 노는 것이 아니죠. 놀이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면 놀지 말아라 하는 말은 해도 놀아라 놀아라 하는데 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놀이는 강요 없이 유아들 스스로 어떤 내적인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피아노를 눌러봤더니 이런 소리가 났고 또 이쪽으로 눌러봤더니 점점 낮은 소리가 났다. 자,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소리에 서로 낮은 음과 높은 음의 어떤 그 정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한 번 피아노를 쳐보고 싶어하는 동기 유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그 음악 놀이는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동기 유발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도요,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보면은 온 손으로 피아노를 막 누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힘이 있는 손가락 하나로 피아노를 막 이렇게 누른다든지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동기 유발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TV를 봤을 때 어떤 그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것을 보면 또 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지 피아노 연주를 한다든지 첼로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는 악기를 분다든지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흉내 내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 또한 그러니까 동기 유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음악놀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동반해 줄 수 있고 또 강요 없이 유아들 스스로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이는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삶이고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아동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동 음악 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동들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 활동들, 즉 노래 부르기랄지, 음악 감상하기랄지, 악기 다루기랄지,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랄지, 언어 발달이랄지, 인지 발달이랄지, 사회성 발달이랄지, 정서 발달 및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아동기는 아주 상상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음악 만들기랄지, 리듬 만들기랄지, 동작 만들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표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 부르기는 우리가 자꾸 노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가 노래는 가사 없는 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부르면서 또한 그 뜻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체 활동들,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신체 표현을 해본다든지 또 그 음악에 맞춰서 뭐 손유희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또한 아이들이 함께 해보는 그 행동으로서 아이들의 사회 발달,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은 주로 우리가 감상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악기 다루기. 악기 다루기는 악기를 탐색해 보거나 또는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악기 다루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대근육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악기 다루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악기들이 좋고요.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소근육이 발달이 되면 소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악기 다루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대근육 발달이랄지 아이들의 소근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음악 만들기 또는 리듬 만들기, 음악 만들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큰 작곡하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 리듬으로 얘기를 해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리듬에 맞춰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선율이 없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음을 생각을 하고 뭐 쭝얼거리거나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사를 만들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또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음악 만들기가 될 수가 있겠죠. 리듬 만들기는 아이들이 어떤 그 박자를 뭐 빠르게 해본다든지 또는 느리게 해본다든지 노래를 아주 빠르게 불러본다든지 같은 노래지만 또 느리게 불러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리듬 만들기가 되겠죠. 아니면 어떤 그 문장이나 단어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뭐 나는 학교에 갔어요. 나는 유치원에 갔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나는 유치원에 갔어요. 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박자에 맞춰서 리듬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동작 만들기는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코끼리처럼 모양을 해본다든지 뭐 우리가 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뭐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죠.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하면서 코끼리 흉내를 내보면서 한다든지 뭐 또 악어 떼 모양, 악어가 기어가는 모양처럼 하면서 악어 모양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한 동작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랄지 또한 표현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이러한 그 음악 활동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언어 발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동 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인 측면과 두 번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동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 세 번째,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 네 번째, 또한 아이들은 이러한 발달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 발달에 있어서도 음악 교육은 중요하다. 그래서 음악 교육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한 음악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음악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아동 음악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아동 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아동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아동 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 학자들을 또 중심으로 아동 음악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동 음악 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